한강의 북쪽에 위치한 한양.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한 한양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성이자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도시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도시, 한양. 오늘의 여행지는 상업과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18세기 조선의 한양입니다. 정월 초하루가 지난 어느 날, 이전과 다르게 조선에선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지금 이 땅의 주인인 임금님께서 상업의 허가 범위를 넓히고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들리는 소문엔 임금님이 계신 한양에 일자리가 많다고 한다.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땅도 없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주며 살고 있었던 나는 지방 변두리에서 이렇게 살다간 평생 가난을 못 벗어날 것이니 어차피 이래 살다 죽느니 이참에 한양에나 가보고 죽으려 마음먹었다. 튼튼한 몸뚱이 하나면 어찌저찌 먹고 살 수는 있겠지 라는 알량한 생각으로 그렇게 길을 나섰다. 고향을 떠나 길을 나서 흙길을 저벅저벅 걸어 몇 날을 가니 한밤중이 되어서야 한양의 성벽이 보였다. 임금님이 계신 한양의 도성은 높은 성벽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었다. 도성 남쪽에 자리 잡은 숭례문은 굳게 닫힌 그 모습이 화려하진 않지만 위험 있어 보였다. 그나저나 문 닫힌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오늘은 어디서 묵을지 걱정이다. 그때 가만 생각해보니 이곳까지 오면서 이미 나는 도성 밖 수많은 집들을 보았었다. 도성을 눈앞에 두고 왜 성벽 바깥이 이리도 많은 집이 있을까 의아했지만 지금은 일단 하루 묵을 곳이 필요했다. 마침 나그네들이 잠자리를 내어주는 곳이 있어 값을 치르고 그곳에서 자기로 했다. 주인이 내게 밥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아무런 정보도 계획도 없이 한양을 온 것이라 주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조금 전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 했더니 숭례문이 닫혀 있던데 언제쯤 다시 여는지요? 성문을 여닫는 것은 종각에서 울리는 종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성문을 열 때 울리는 종소리를 파루라고 하고 밤에 성문을 닫을 때 알리는 종소리는 인정이라고 하지요. 대략 언제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춘분과 추분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파루는 새벽 4시쯤이 될 것이고 인정은 저녁 7시 반 정도가 될 것입니다. 각 종은 인정 때는 28번을 치고 파루는 33번을 치지요. 그가 말을 끝마치기 무섭게 나는 또 물어보았다. 조금 전 닫힌 성문 옆에 작은 건물이 하나 보였다. 그곳에는 군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단순한 문지기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숭례문 옆 별도로 자리 잡은 건물이 하나 있던데 그것은 무엇인지요? 아마 포도청 소속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물일 것입니다. 도성을 순찰하는 군인이 있는데 이를 술라군이라 부르지요. 이들은 포도청에 소속되어 도성 안과 밖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지금처럼 밤이 되어 순찰하는 군인은 별순나라고 부르는데 한양에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문이 닫은 뒤에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성 안에서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을 적발하여 잡아들이는 일을 술라군이 하는 것이죠. 당신이 만약 이들에게 통행 금지를 어겨 잡힌 몸이 되었다며 감옥으로 끌려간 뒤 다음 날이 되어서야 포도청에서 죄를 논하고 매를 맞고 나서야 풀려날 것입니다. 집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늘 오해를 사 순라군에게 잡히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 같았다. 주인장이 내게 물어보았다. 보아하니 지방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일자리를 찾으러 왔습니까? 뭔가 새로운 인생을 찾아 무작정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뭘 해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군요. 그렇다면 우선 돈이 있어야 뭐라도 할 테니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에겐 가지고 싶을 만큼 매혹적인 물건이 없는데 어찌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낡은 도끼 하나와 지게를 가지고 오더니 말했다. 지금 나라의 법으로 정하길 도성 안과 도성을 둘러싼 주변 산에서 벌목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한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숙제는 땔감을 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건강하고 남아도는 게 시간이라면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무를 해서
한양에서 팔아 돈을 벌 수 있지요. 그러니 저 도끼 한 자루와 지게만 있다면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나무를 해서 한양 사람들에게 판다고 해도 어디서 팔아야 할지 모릅니다. 괜찮다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매일 새벽만 되면 한양은 시끌벅적합니다. 도성 안에는 큰 시장이 2개가 있는데 동대문에서 조금 들어간 자리에 위치한 배우개와 서소문 밖에 위치한 칠패가 그것이죠. 내일 새벽 문이 열리기 전 당신이 땔감을 구해 다시 한양까지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을 팔아 당분간 생활비로 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왕 알려주신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면서 느낀 것인데 도성 밖에 왜 이리도 집들이 많은 것입니까? 성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긴 하나 저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도성 안에서 살기 쉽나요? 혹 운 좋게 도성에 땅이 생긴다 해도 우리처럼 벼슬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 좋은 집을 가지기도 힘듭니다. 땅에 기둥 4개를 세우고 6자 나무와 9자 나무를 가로로 이으면 한 칸이 만들어집니다. 집의 크기는 신분에 따라 칸이 주어지는데 대구는 60칸의 집을 지을 수 있고 공주는 50칸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2품계 이상의 벼슬을 가지신다면 40칸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10칸 이내로 지어야 하니 도성 내에서 큰 집을 가지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성 밖에 나와 살게 된다면 이러한 제약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으니 지금 당신을 재워줄 이 방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것은 당신처럼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온 이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더니 도성 안에서 이를 다 품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성 밖에 이렇게 집을 지어 사는 까닭도 있습니다. 꿈을 위해 한양에 상경한 사람들, 생존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죽음의 출퇴근 시간, 도성 밖에 자리 잡은 서민들의 사정을 들으니 기득권과 자본가가 조금씩 한양을 독점하는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 드는 첫날이었다. 어젯밤 주인장에게 외상으로 구입한 도끼와 지게를 챙기고 새벽 2시쯤 일어나 땔감을 구하러 길을 나섰다. 보름달이 뜨려면 아직 멀었지만 제법 달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밤길이 막 어둡지만은 않았다. 한양의 성문이 열리려면 2-3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 급한 대로 땔감을 구해서 장터에 팔아볼 심산이다. 방을 내어준 주인장이 말하길 한양 도성 안과 그 주변에서는 벌목을 금한다고 하였으니 최소한 한성부 밖에 위치한 산에서 나무를 해야 할 것이다. 성저심리라고 해서 한성부는 한양 도성과 함께 도성 밖 심리까지 구역을 관할했다. 중앙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부로 나누었고 부 아래로 방, 이, 동, 계를 두어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다. 나는 최소한 도성으로부터 심리 떨어진 곳의 산으로 가 나무를 하고 지게에 옮겨 실었다. 마침 겨울이라 땔감이 많이 필요할 때이니 내심 완판을 기대하며 한양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새벽 5시쯤 한양의 남대문에 도착하니 이미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아침 저녁에만 여는 시장을 조석시라고 부르는데 동대문의 배우개와 남대문의 칠패가 유명하다. 그중 칠패는 서소문 도성 밖에 자리 잡고 있다. 도성 안의 장사는 시전들만 할 수 있으니 마음대로 성 안에서 장사를 하다간 낭패를 보기 쉽다. 칠패는 도성 밖에 위치한 난전이라 오늘 땔감은 이곳 칠패에서 팔아보기로 했다.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물건을 펼쳐두었는데 유독 보부상들이 많이 보였다. 등짐을 지거나 수레를 끌고 있는 저 사람들이 부상인데 주로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들을 팔았지만 진귀한 물품들보단 곡물이나 철물 같은 생필품들을 많이 팔았다. 반면 저기 짐을 둘러쓰고 있는 사람은 보상으로 이 사람의 짐 보따리는 크진 않지만 그 안에는 값비싼 약재나 질 좋은 문방사우 같은 것들을 팔았고 어떤 보따리 안에는 놀이개나 비단 같은 사치품도 들어있었다. 들리는 말로는 주변 5일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 수레를 들고 있는 부상이 활동 반경이 훨씬 크다고 한다. 이들은 제법 그 수가 많아 요즘 이들끼리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라 한다. 마침 이번 임금님은 상업을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 많은 도시로 퍼져나간다면 100년 뒤엔 국가가 인정한 하나의 조직이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오늘 팔고자 하는 것은 고작 땔감이니 이들에 비하면 장사라고 할 것도 못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일단 한양으로 올라왔으니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진 당분간 땔감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겠다. 괜찮은 자리는 모두들 이미 찜을 해놓았으니 후발주자인 나는 칠패 구석자리에 지게를 내려놓고 자리를 잡았다. 판을 벌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노비가 땔감을 사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렸다. 빨리 땔감을 팔고 한양을 둘러보고 싶었던 나는 그를 첫 마수거리의 제물로 정하고 호기롭게 다가갔다. 그런데 그때 야무진 혓바닥을 장착하고 맛깔나는 말발로 무장한 사람이 노비 앞에 서더니 몇 마디와 함께 반대편 구석에 자리 잡은 땔감 장수 앞으로 데려갔다. 눈앞에서 뭘 해보지도 못하고 손님을 빼앗긴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멍한 동태 눈가를 뜨고 입 벌리고 바라보는 내게 옆에서 생선을 팔고 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 저 사람은 여리꾼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로 도성 내에서 시전 상인들과 함께 모종의 약속을 하고 손님을 모셔오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지요. 도성 내에는 사람들이 하도 물건값을 가지고 깐깐하게 굴어대니 이를 모두 응대하다간 금방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시전 상인들은 여리꾼과 계약을 맺고 사전에 손님들과 값에 대한 흥정을 미리 끝내고 상인에게 안내하도록 한답니다. 그러면 상인은 불필요한 가격 흥정을 안 하니 좋고 여리꾼은 판매 대금의 일정 부분을 자기 몫으로 받아서 좋은 것이지요. 지금 저 여리꾼은 땔감처럼 큰 돈이 안 되는 것을 이 새벽부터 하는 것을 보니 투잡을 뛰나 봅니다. 미천없이 오직 말재주로 이렇게 재화를 만들어내는 여리꾼을 보니 그것 또한 큰 재능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의 첫 손님은 놓쳤지만 여리꾼 덕에 한양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다행이라 느꼈다. 마침 겨울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 땔감을 필요로 한 사람은 많았고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얼마 되지 않은 내 땔감은 모두 팔 수 있었다. 지게가 가벼워진 나는 칠패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좀 전에 여리꾼의 존재를 알려준 생선장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몇 마디 물었다. 지금 파시는 이 생선들은 민물고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팔고 있는 건지요? 이 물고기들은 모두 한강 포구로 들어옵니다. 칠패 남쪽에 한강이 있으니 그곳을 따라 지방의 생선장수들이 물고기를 실어 한강 포구에서 판매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고기를 사와 이곳 한양에서 파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우리처럼 물고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도성 내 시전 상인들과 많은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한강 포구에 들어오는 날이면 시전 상인들과 중개인과의 싸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요. 마침 오늘 오후쯤 생선이 들어온다고 하니 싸움 구경이 궁금하면 한번 가보시구려. 나는 싸움에 시어짜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도성 밖의 분위기도 살필 겸 오후에 한강 포구로 걸어갔다. 과연 생선 장수의 말대로 한바탕 싸움이 진행 중이다. 북어와 굴비가 잔뜩 실린 배 주위로 중개인과 시전 상인 그리고 다른 상인들까지 합쳐서 저마다 자기 말만 하느라 시끌벅적하다.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 이러했다. 시전 상인은 도성 내에서 장사할 특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들은 각 품목별로 거래 독점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았다. 독점이라는 말이 을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느껴지지만 이들은 합법적인 장사꾼이다. 시전은 상품 독점을 대가로 궁궐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의무를 가졌다. 이들에게서 도성 내 상품 독점권을 나라에서 부여했으니 다른 상인들이 도성 내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할 권리도 함께 있었다. 하지만 한양이 해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25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한성부에 살고 있다. 그러니 도성 내 시전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도성 밖에 크고 작은 시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 시전 상인들의 위세가 예전만 못하게 되었다. 지금 핏대를 세우고 열변을 토하는 저 시전 상인의 입장은 이러했다. 예전에는 마포 나루에 고깃배가 들어오면 중개인이 알아서 시전 상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어차피 시장이 많지도 않고 팔 수 있는 주력 시장이 도성 내 시전밖에 없으니 다른 곳에 팔 곳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시전은 자기 말곤 이 많은 양을 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가격을 후하게 쳐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 어부와 중개인은 매번 가격 후려치기에 당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은 더 나은 삶을 찾아 한양으로 모여든 자들이 넘쳐나 도성 밖에 어느덧 작은 마을을 이룬 것이 여럿이다. 그러니 편의를 위해 여기저기 시장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시대의 흐름인 것이다. 물론 시전 상인만큼은 지금의 변화가 그리 달갑지 않을 터이다. 도성 밖에서 장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기도 하고 불법으로 도성 내에서 장사하는 이들도 일일이 다 잡아내어 쫓아내는 것도 일이라면 일이었다. 무엇보다 시전이 가장 두려운 것은 경쟁자가 늘어났으니 이제 어부들과 중개인이 판매할 길이 여러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니 예전처럼 나 아니면 안 될 걸 이라는 얄팍한 마음으로 가격 후려치기가 되지 않으니 가격 흥정에 그만큼 공을 들일 필요가 있었다. 간혹 중개인을 끼는 것도 싫었던 어부들이 직접 행상들에게 팔아버리기도 하였으니 이런 변화에 약이 오르는 것은 시전 상인뿐이다. 그러니 지금 그가 화가 난 가장 큰 이유는 지금껏 구입했던 생선의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에 있다. 이 싸움을 구경하던 중 어느 곳에서는 시전 상인을 향해 고소해야 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귀를 세워 말을 들어보자니 그간 시전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려대며 폭리를 취하는 만행에 치가 떨렸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저들 때문에 죗값 받고 정직하게 일한 상인들이 비열한 장사치라는 오명을 덮어쓰게 된 것이라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다. 이들의 사정 뒤에는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을 터인데 그 목표로 가는 과정에 있어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이렇게 사회의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은 참 애석한 일이다. 결국 지금 같은 상황을 해결하려면 나라에서 제도로 다스리는 것 말고는 끝내 이들끼리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 돈이라는 녀석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참 무서운 존재 같다.